안녕하세요. 요즘 한국도 미국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테슬라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22% 폭등으로 불타올랐던 날, 한국에서는 KB금융이 8.37% 불기둥을 세웠습니다. 사실 금융주, 은행주 주가가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요. 실적 발표와 함께 KB금융이 제시한 밸류업 로드맵이 시장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도 시원하게 올랐죠. 반면에 같은 날에 실적 발표와 밸류업 로드맵을 제시했던 LG전자는 혹평을 받으면서 주가도 5% 넘게 하락했습니다. 한국 거버넌스 포럼이라고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평가하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서 거래소는 KB금융에서 밸류업 기본을 배워야 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A 플러스 학점을 주겠다 라고 했어요. 반면에 LG전자는 밸류업에 디테일도 없고 진정성도 없다면서 낙제에 가까운 D 학점을 줬는데요. 과연 이 밸류업이란 게 뭔지 오늘은 KB금융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유익한 경제 금융 소식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7개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의 KB금융 실적 리뷰 리포트를 정리해보면요. 한마디로 NIM이라고 하는 순이자 마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출 성장으로 인해서 순이자 이익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금리가 낮아지면서 대출을 해도 예전만큼 마진이 짭짤하게 남진 않았는데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엄청 많이 해서 이걸 상쇄하고도 남았다는 거죠. 즉, 질 대신 양, 가격 대신 물량, P 대신 Q를 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보다 시장의 주목을 더 많이 받았던 건 KB금융의 밸류업 정책 로드맵이었는데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지속 가능한, 예측 가능한 이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말로만 주주들한테 잘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건 믿을 수 없으니 숫자로 한번 보여줘봐 라고 숙제를 냈는데 KB금융이 이 숙제를 제일 잘해왔던 우등생이었던 거죠. 우리가 앞으로 이만큼 벌 거니까 그 중에서 이만큼은 주주분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지속 가능하게, 예측 가능하게 숙제를 풀어왔던 겁니다. 저는 솔직히 요즘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회의감이 많이 드는 게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주주 환원 정책, 밸류업 정책을 제시해도 이렇게 사이클을 타는 산업에서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게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금융과 통신이 가장 믿을만하고 그 중에서도 제일 잘하는 건 바로 이 KB금융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밸류업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배당 많이 주고 자사주 많이 사면 되는 걸까요? 이것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더 정확하게는 기업의 가치를 키워서 주주에게 나눠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키움증권 리포트 제목이 와닿아서 공유하자면은 더 잘해서 더 나누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딱 이 표현대로 그냥 곳간에 쌓아둔 돈을 배당이나 자사주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걸 최대한 잘 활용해서 번 돈 중에서 넘치는 돈을 나눠주겠다는 게 진정한 밸류업인 거죠. 기업이 안정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현금 여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너무 많이 쌓아두기만 하면 금고에서 돈이 썩게 되고 ROE라고 하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 떨어져서 이 자본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COE는 직역하면 자기 자본 비용인데 쉽게 말하면 몇 퍼센트 이상은 벌어야 주주들이 만족하냐, 즉 최소한의 주주 요구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KB금융에서 ROE 빼기 COE가 항상 플러스가 되도록 최소한 10% 이상의 ROE를 낼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은행 직원 횡령이나 신한투자증권 운용 손실처럼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탐욕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게 금융사에서 관리에 소홀했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내부 통제를 하지 못한다는 건 더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가 생겼을 때 금융사가 휘청거릴 수도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금융사는 우리가 관리 빡세게 잘하고 있어요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CET1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보통주 자본 비율인데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으시죠? 이것도 쉽게 설명드리자면 은행에서 가장 안전한 자본 비율이 얼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ET1 비율이 높다는 건 은행이 비상금을 많이 갖고 있어서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그치만 이게 또 너무 높으면
은행이 비상금만 쌓아놓고 놀고 있다는 거라서 적당히 유지하는 게 좋고요. 또 RWA라는 건 위험 가중 자산인데 이건 반대로 너무 높으면 그만큼 은행이 아슬아슬하게 자본 운영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렇다고 이것도 또 너무 낮으면 은행이 열심히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KB금융에서는 CET1 비율은 13%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RWA는 CET1 비율을 유지하는 선에서 어느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A 플러스 학점을 받은 KB금융이 지난번에 정부가 발표한 밸류업 지수 100개 종목에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 밸류업 로드맵을 명시화, 문서화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하나금융지주도 다소 늦게 발표해서 지수에서 제외가 됐고 신한지주랑 우리금융지주만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업 지수의 채점 기준이 뭐냐, 뭔가 이상하다는 비난이 제기됐었죠.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KB금융이랑 하나금융지주가 이제 밸류업 정책을 공개하면 이 지수에 포함되는 건 시간 문제겠죠. 이 4대 금융지주 수장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다 바뀌었는데요. 보통 4대 금융지주라고 하지만 KB금융과 신한지주가 1위를 놓고 다투고 있고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3위를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의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금융주, 은행주 투자를 하실 때 사실상 다 비슷비슷하니까 ETF로 한 번에 투자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 앞으로 이들 사이에서도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앞으로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KB금융을 중심으로 진정성 있는 밸류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경제금융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